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닌가요? 나서야 될 때가 있으면 물러나야 될 때도 있고 시기를 알고 행동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제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가 아니라 교양으로 보는 세상시에 온 것 같아요. 인문학 프로그램 녹화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때를 알고 지켜야 하는 건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몸의 자명종이라고도 불리는 생체 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의 신비로운 이야기들, 오늘 이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이용해서 다양한 생명과학의 퍼즐을 풀고 있는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처음에 저는 수리과학과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니, 오늘의 주제가 생체시계인데 잘 알고 오신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은 복잡한 생명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21세기 현미경이다. 네. 저도 예전에는 수학만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우연히 그 외국에서는 심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학을 이용해서 연구한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저도 심장이 뛰어서 이 생소한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IBS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의생명수학 그룹이란 것을 시작해서 수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의 분들과 그 생명과학의 퍼즐을 풀기 위해서 많은 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늘 잘 오셨군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리고 옆에 또 한 분 나와주셨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어리석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심장?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인가요? 네, 너무 유명한 그런 드라마 대사 중에 여주인공의 손을 딱 잡으면서 가슴에 대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뇌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들을 뇌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의 김태라고 합니다. 와, 뇌 안에 너 있다. 그러게요. 아주 인상적이네요. 김태 교수님은 생체 시계 중에서도 수면 쪽을 연구하신다고 들었어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기 전에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하던 의사였는데요. 그런 이제 정신과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환자들이 한 거의 열의 7명, 8명 정도는 모두 수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뇌에 그런 이상이 있을 때, 어떤 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런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걸 좀 깊이 파보다 보니까 지금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우리 몸속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생체 시계라고 이름을 들었을 때 바디클락? 몸에 시계가 있나? 그래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 몸에 시계를 하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배꼽 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측정하지 않아도 제가 가만히 있다 보면 꼬르륵 소리가 나서 시간 보니까 낮 시간 12시. 상당히 좀 정확하던데 이런 배꼽 시계도 생체 시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배꼽 시계도 우리 생체 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장이 비게 되면 위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레일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 호르몬들이 우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실제로 때가 되면 그때마다 올라가는 것을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그 그레일린 호르몬이 낮은 채로 유지가 돼서 우리가 잠잘 때는 배고픔을 안 느끼고도 오랫동안 지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때가 되면은 배가 고프고 막 잠이 오고 이러는 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작동하는 생체 시계 때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배꼽 시계가 울리고 계시지 않을까. 저희 저녁 시간이거든요.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잠도 그렇고 또 배꼽 시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신체에 있는 우리 생체 시계가 하나가 아닌가 봐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많고요. 몇 개쯤 있으실 것 같으세요? 대략? 많다고 하시니까 네. 생각해 보는 건데 네. 한 서너 개? 서너 개. 선생님은 사실 처음에는 많다고 하셔서 그럼 한 100개 이렇게 100개.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몸 세포 수만큼 역시 엄청난 카이스트 학생. 단위. 이야, 네, 다릅니다. 네, 맞아요. 모든 세포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조 개. 의 생체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에는 생체 시계가 다 들어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시계들이 다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면 좀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마스터 클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희 좌신경이랑 우신경이 교차하는 그 시교차상액이라는 게 저희 뇌 속에 있거든요. 거기에 마스터 클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약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0조 개의 시계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시계들이 같은 시간들을 가리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신기하게도 얘가 좌신경, 우신경이 교차하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눈으로 들어온 빛 정보를 이 친구가 시간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 몸속에 환경의 시간이 지금 낮이다, 밤이다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아니 마스터 클락이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네. 저희가 정말 잠이 오지만 정말 배가 고플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그럴 때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신 게요. 그게 실은 마스터 클락은 잠을 자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위랑 장에도 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계는 배가 고프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약간 컨플릭이 일어나는 거고요. 특히 아마 해외여행 가셨을 때 많이 느끼시죠. 시차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생체 시계는 언제 발견해낸 건가요? 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미모사라는 식물에서 시간 큐가 없는데도 이게 이파리가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게 한 200년 전이고요. 사람에서 그런 동굴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런 시간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24시간과 유사한 그런 생체 리듬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알려진 게 한 80년 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뇌 속에 시교차상액의 그런 그 마스터 클락이 존재한다는 거 알려진 건 불과 몇십 년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 뇌 외에 이런 우리 모든 몸 세포에 생체 시계가 있다는 걸 알려진 건 2000년대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된 분야고요. 그리고 이런 생체 시계가 어떻게 분자적으로 작동하는지 원리를 밝히신 그 세 분의 그 미국 과학자분들은 2017년에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시면서 이 생체 시계라는 분야가 앞으로 이제 훨씬 더 성장하고 이제 무궁무진한 이제 응용력을 가진다라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럼 우리가 이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또 알면 맞춰주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몸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한 판례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 생체 시계가 저희 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밤 9시 정도가 되면 그 저희 몸속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졸립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아침이 되면 이렇게 분비가 딱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밤 10시 정도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서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한 4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청소년기의 네. 친구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잠을 안 자서 키가 안 큰다. 그런 기사들이 요거 때문에 있는 이야기고요. 이미 다 키가 크셔가지고 뭐 이건 나랑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뭐 저희 키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루 동안 고생했던 무릎의 연골이 이제 다시 재생하는 것, 그리고 예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가 재생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성장 호르몬이 관리해 주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잘 자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생체 시계라는 게 네. 막 9시 아까 멜라토닌 분비된다고 하셨는데 네.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이 아침에도 계속 분비되는 것 같아요. 잘 자면서 깨기 아침잠이 좀 많으신 힘들어가지고. 편. 네. 네. 그런 개인차가 경우는 많을 좀- 것 같긴 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이 생체 시계가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를 비유하자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탁상 시계라든지 아니면은 벽에 걸려 있는 벽 시계를 생각을 해보면 벽 시계가 조금씩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실제 우리 핸드폰 시계하고 네. 이런 것들이 아마 각자의 개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생활하는 생활 리듬이 앞으로 좀 전진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가서 지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시간대를 전문 용어로는 수면 위상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위상 전진 증후군, 또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이런 것들이 심한 경우에 우리가 진단명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지연되신 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지연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연들이 사실 그런 젊은 사람 층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잠자기 전 시간,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청색광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시계가 자꾸 뒤로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청색광이 나오는 그 광원을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노출이 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런 청색광을 차단하는 안경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쓴다면 핸드폰에서 청색광을 이렇게 좀 줄여주는 그런 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새 스마트 TV나 뭐 핸드폰, 컴퓨터에 다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핸드폰 지금 쓰시는 거에 보시면 밤 되면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하는 이미 그런 내재되어 기능들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게 네. 그냥 갑자기 주황색으로 바뀌는 게 네. 아니라 청색광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이 들면 아침잠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네. 이제 나이대별로 그런 시간 지연이 달라지기도 하는 건가요? 노인이 되면은 노인 때는 전진 증후군이 잘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는데 이 수정체가 점점 이제 기름이 낍니다. 네. 그래서 지방이 끼면서 노란색을 좀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투명하지 않고 노란색을 띠게 되면서 그게 자연적으로 청색광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그렇군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진하는 그런 경향성을 더 가속화시킨다. 네. 그런 이야기들도 연구 결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박장현 학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계가 좀 본인이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정상이세요. 정상이세요. 아, 네, 그런가요? 그게 똑같은 사람들도 나이에 따라서 계속 이 시계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아주 아기셨을 때는 굉장히 시계가 앞으로 당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새 나라의 어린이 저녁 9시가 되면 항상 잘 자는 그런 시계를 가지고 계셨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포유류들은 다 좀 뒤로 시간이 2시간씩 정도 밀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에다가 일을 더하면 좀 마음에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긴 네. 하네요. 네. 수면 패턴하고 우리 시계 마스터 클락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즐거운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체 시계를 잘 알고 계시죠? 꼬르륵 하는 시간도 있고
직장에서 집중이 잘 되는 시간도 있을 텐데 일하기 좋은 시간, 집중이 제일 잘 되는 시간은 어느 시간대일 것 같으세요? 제 예상은 점심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그때 제일 잘 되지 않을까요? 공부하기는 어떠세요? 사실 시험 하루 전. 네, 전날 밤이 제일 집중이 잘 되긴 한데 하루 중에. 네. 하루 중에로 말하면은 그렇군요. 저는 밥 먹고 나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네. 밥을 먹기 전이나. 밥 먹기 전이어야 되는 거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인 네. 교수님이 한번 답변을 한번 주시죠. 네. 근데 정답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게 저희 각성 상태의 생체 리듬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오전 10시경에 저희 각성 상태가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12시 점심시간에 피크가 되고요. 그게 이제 점점점 내려와서 한 2, 3시쯤 되면 이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12시가 실은 어떻게 보면 집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데 저희 보통 직장인 분들은 1시간 정도 네. 그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 시간이 조금 아까워서 점심을 굉장히 짧게 먹고 그 시간을 일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점심시간을 좀 늦추는 것도 네, 견딜 수만 있다면 네. 좋은 일이겠네요.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그렇죠. 그 다음 문제는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가 언제쯤일까? 하루 중에. 운동. 초저녁. 초저녁. 네. 왜냐면 그때가 가장 이 바람을 느끼기가 선선하고 네. 기분도 그리고 마음도 좀 여유롭고 홀가분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한 번은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아까 멜라토닌 분비가 오전 7시 반쯤 끝난다 했잖아요. 그 시간 이후 딱 아침 새벽에 아침에. 막 연골도 회복됐고 막 이렇게 말랑말랑 할 때가 제일 잘 되지 않을까. 실제로는 자고 계실 거면서 네, 저는 새나라의 어린이기 때문에 네. 네, 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김태 교수님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초저녁이라고 답하신 네. 그 답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정답률이 매우 굉장히 높으시네요. 모범적이세요. 많이 맞췄네요. 근데 사실 운동은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 전체적으로 그 쭉 올라가 있어서 아주 큰 편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쯤으로 갔을 때 그런 심폐 기능도 조금 더 좋은 걸로 나오고 또 근육의 그런 수축력이나 이런 데서도 더 좋은 걸로 나와서 운동선수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했던 그런 연구에서는 이제 저녁 시간에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혹시 아까 운동 관련해서 좀 재미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운동하기 좋은 시간이 아까 초저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미국을 보면 이제 원정 경기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서부에서 동부로 원정을 오면 당연히 동부가 홈팀이니까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서부팀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왜 그런가를 봤더니 미국 풋볼 경기는 보통 밤 9시에 열립니다. 왜냐면 중계가 프라임 타임이 네, 그때니까. 이 9시라는 시간은 우리 몸이 이렇게 운동을 하기 그렇게 좋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서부에서 온 팀은 그 시간이 대충 한 5시쯤이에요. 몸 시계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 그래서 초저녁 때가 저희 몸이 뭐 근력도 그렇고 뭐 심혈관계도 그렇고 훨씬 이런 강한 운동을 하기 좋은 시간인데요. 근데 운동은 안 하는 것보다 어느 시간이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문제를 제가 더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자고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을 것 같은데 어떠한 일을 계기로 그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류 전체가. 저 알 것 같아요. 네, 무엇일까요? 인류 전체라고 하니까 저 알 것 같아서 네. 기회를 먼저 장현 씨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3번 맞추셨어요. 연속 정답을 뺏겠습니다. 아마 일식 아닐까요? 일식? 태양이 가려져서 다들 못 일어난 거죠. 아침 태양이 안 자연 떠서. 현상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도 수많은 그렇죠. 빛들이 저희를 비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밤에도 항상 밝게 불을 켤 수가 있게 되면서 그런 게 아닐까. 맞습니다. 와,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푹 자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구 발명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집집마다
빛을 아무 때나 켜고 끌 수 있게 되면서 리듬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몸속에 있는 실제 생체 시계는 그러니까 해가 아침 6시 정도 되면 뜨고 뭐 저녁 6시쯤 되면 이제 지니까 그 자연스러운 그런 낮과 밤 주기에 맞게 진화가 되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디슨이 한 200년 전에 이제 전구를 발명하면서 갑자기 저희 몸속에 있는 생체 시계랑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빛과 어둠의 사이클이랑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계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뭐 당연히 이제 수면 질환 같은 것들도 발생하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요즘 뭐 현대인들의 질병이라고 부르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심장병, 암과 같은 질병들도 이제 이 생체 시계 교란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난소암이나 유방암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들이 뭐 한 2배 정도 높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 딸은 9시에 아직도 재우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9시에 자게끔 생체 시계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어긋나게 만들면 뭐 ADHD나 뭐 자폐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들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생체 시계를 잘 지켜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네요. 네. 야, 굉장히 뜨끔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네. 12시쯤 돼서 네. 돼야 잠이 들거든요. 네, 네. 네.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잘 달래서 일찍 네, 네. 침대로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잡박사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생체 시계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사실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내 몸을 혹사한 게 아닌가 하는 좀 반성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자기 전에 유땡땡, 레땡땡 보는 게 정말 이 삶의 낙중의 하나인데 이런 생활이 오히려 생체 리듬 망치고 있다니까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생체 시계를 뒤로 미뤄지게 함으로써 얻는 그런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여기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보다도 조금 더 시간이 더 늦은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 3시간 정도 밀린다면 그 정도 위치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체 시계는 거기에 맞춰져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로 우리가 시차를 가지고 살지는 않지만 이런 내 몸에 있는 생체 시계와 내가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시계가 안 맞아서 생기는 이런 불편함을 사회적 시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제 사회적 시차를 겪고 있는 그런 게 현실이고요.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팁들은 그거는 이제 아침에 청색광에 노출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로 밀려 있는 사람한테는 거꾸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색광을 직접 본다기보다는 아침에 그런 밝은 빛에 노출이 되면은 시간대가 이제 시계가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시계가 뒤로 밀렸던 시계가 정상에 가깝게 돌아옴으로써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저녁에는 빛을 최대한 적게 보고 아침에는 최대한 빛을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생체 시계와 좀 맞지 않게 살아갈 때는 사실 결국 가장 크게 와닿는 문제가 수면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김태 교수님께서는 수면 전문가시고 또 많은 환자들도 만났다고 하셨는데 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계시죠? 저한테 오셨던 분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은 수면 문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잠을 못 잔다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자세히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수면제를 처방하고 말 텐데요. 자세히 물어보면 사실은 불면증이 아니라 생체 시계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잠이 안 와서 왔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몇 시에 주무시냐? 그러면은 저녁 식사를 하고 한 7시, 8시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눕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새벽에 1시, 2시쯤이면 깨십니다. 하루에 보통 우리가 이제 성인이 한 7시간 전후의 수면을 이제 수면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그 표준량에 근접하게 주무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제 그런 분들은 생체 시계를 뒤로 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불을 최대한 켜라고 합니다. 최대한 켜고 이제 또 이제 보셔야 됩니다. 어르신분들은 이 전기 아깝다고 어둡게 텔레비전만 켜놓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까워하지 말고 최대한 밝게 하고 자기 직전까지 그리고 9시 뉴스를 꼭 보고 주무셔라. 스포츠 뉴스까지 보고 주무셔라. 이렇게 좀 정확한 그 지침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견딜 수 있는 만큼 늦게 주무시는 거를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9시 뉴스를 보고 주무시라는 말씀이 제일 좋네요. 제가 지금 현재 9시 뉴스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KBS 뉴스를 KBS 9시 뉴스. 그렇게 처방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은 생체 시계를 정상화시켜서 수면을 정상화시키는 원리는 정말 심플해요. 빛을 봐야 할 때는 빛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때는 보지 않는다. 식사를 해야 할 때는 하고 안 해야 할 때는 하지 않는다. 정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규칙만 따르면 생체 시계는 금방 정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해가 뜨는 상태니까 빛을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식사를 하시더라도 그냥 어두컴컴한 주방이 아니라 뭐 거실 큰 창이 있는 창가에서 뭐 식사를 하시는 것, 그리고 출근을 하실 때 뭐 보통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실 텐데 좀 차를 이제 건물에서 조금 떨어뜨린 데 해서 한 5분이라도 강력한 햇빛을 맞으면서 걸으면서 출근하시는 것. 반면에 저희를 유혹하는 해 떨어지면 야식. 이 야식이 들어오면 시계가 또 교란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 선조들은 해가 졌을 때 식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잤죠. 근데 우리 몸은 자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들어오면 이건 이머전시거든요.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야식을 피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뭐 거기에 좀 덧붙여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내가 뒤로 미뤄졌다 아니면 너무 앞으로 당겨졌다 이러면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시계가 조금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렇게 잘 안 맞춰져 있는 거지 시계가 고장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계는 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그런 올바른 그 지침을 잘 따르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걱정에 앞서서 이 걱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비기능적인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좀 초연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계가 고장난 거 아니니까 네. 빛과 식사를 통해서 잘 조절하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김재경 교수님께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생체 시계가 망가지다 보니까 뭐 난소암이나 유방암 이런 발병 확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관련돼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삼성병원에 계시는 주은현, 최수정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그 교대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의 수면 패턴을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이제 수학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교대 근무를 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주간 졸림증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시간에도 굉장히 졸린 거죠. 근데 이게 뭐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이제 근무하실 때 졸림이 오면 이게 큰
의료 사고로 그렇죠. 이어질 수도 있고 산업에 계시는 분들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간 졸림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산업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땐 저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간호사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추적을 하면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주간 졸림증이 당연히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이 수면 패턴을 쭉 추적하면 주간 졸림증이 없는 분들은 좀 많이 주무시는 분들 평소에 그리고 주간 졸림증이 있는 분들은 좀 적게 주무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두 그룹을 봤더니 평균 수면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수리 모델을 가지고 이분들의 수면 패턴을 쭉 분석했더니 굉장히 재미난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주간 졸림증이 낮으신 그룹들은 저희의 생체 리듬을 따라서 잘 주무시는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체 리듬을 그럼 따라서 주무시는 게 뭐냐 하면 아나운서 선생님께서는 낮에 주무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밤에 주무시는 게 더 길게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밤에 자는 게 더 그쵸. 길게 잘 수 네. 있습니다. 단순히 그겁니다. 교대 근무하고 오시면 밤을 샜잖아요. 그러면 아침 9시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시면 보통 이제 하루에 7시간은 자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고 이제 지금부터 7시간을 자야 되겠다. 그런 그룹은 굉장히 주간 졸림증이 심한 그룹이었고요. 반면에 9시에 주무시면 실은 한 3, 4시간만 자면 깨거든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저희 생체 리듬에 맞춰서 주무셨던 그룹들은 주간 졸림증이 적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몸의 그 리듬에 맞춰서 주무시는 것. 대신에 아침에는 서너 시간까지 밖에 못 잤으니까 대신에 밤에 다시 주무실 때는 거기에 한두 시간 더 붙여서 주무시는 그룹이 훨씬 이제 주간 졸림증이 낮다. 이런 거를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꼭 보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그런데 혹시 소리 안 들리시나요? 어떤 소리요? 아주 지금 강한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전혀 안 들리는데요. 네. 제 몸의 생체 시계가 지금 강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창현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그걸 언제 몸 안에 넣으셨대요? 잘 지켜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죠. 네. 이번에는 잠에 대한 궁금증 보따리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짠. 바로 낮잠인데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잔 분들 혹시 낮잠을 자는 게 생체 시계, 생체 리듬 회복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수면이란 건 보통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는 이제 자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7시간을 예를 들어서 못 채우면 수면 부채,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는 부채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낮잠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3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오늘 낮에 내가 4시간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생체 리듬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빛을 봐야 할 때 빛을 보고 안 봐야 할 때 안 봐야 되는데 낮에 4시간을 자버린다. 그럼 빛을 봐야 할 때 4시간이나 안 본 거잖아요. 4시간의 빛이 생겼으면 한 2시간 정도만 낮잠을 주무시고 요 2시간은 그날 밤에 네. 갖는 게 더 생체 리듬 관점에서는 좋은 패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잠의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 낮잠을 의무적으로 자는 거는 꼭 좋지는 않다. 네, 제 생각에는 너무 길게 자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적당한 수면.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짜잔. 네, 사실 이렇게 몰아서 자기는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 직장인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당장 저만 해도 과제가 많거나 시험 기간이 되면 이렇게 먼저 잠을 좀 줄여서 뭔가를 한 다음에 다 끝나고 주말에 좀 몰아서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몰아서 자기 실제로 좀 효과가 있나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건가요? 아까 이제 수면빚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가 실제 그 돈으로 진 빚처럼 수면빚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 라고 지금 과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거든요. 또 우리 몸에서 그런 수면 부족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스트레스가 늘어나서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교감신경계 활성화가 지속되면은 심혈관계나 또 심리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동반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코스를 겪게 되죠. 그래서 주말에 자는 낮잠에 대한 연구들은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허용했을 때 훨씬 더 회복이 잘 되고 그다음에 주중에 생활이 좋다라는 것은 있는데 가장 큰 함정이 아침에 길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길게 자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금요일 날 늦게 자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아침에 12시까지 자고 그다음 본인의 이야기를 너무 찔려요. 막. 궁금했습니다. 네. 저도 그다음에 그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또 일요일에도 반복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미 우리 생체 시계가 조금씩 뒤로 밀렸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월요일에는 그런 사회적 시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월요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의 상당 부분은 이런 사회적 시차와 연관된 거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끝날 때가 됐다고 하는 알람이 강하게 울리는데 여기까지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네. 정말. 네. 수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체 시계와 또 의학을 접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생체 시계가 실제로 우리 전신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질환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하는 시간 치료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개념은 시간 치료학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생체 시계 자체를 치료하는 거를 개념으로 첫 번째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대가 너무 밀려 있다거나 그래서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일정한 스케줄을 짜주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스케줄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시간대를 이렇게 한다면 이제 보통은 12시에 자서 한 7시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하면은 어떤 분들은 새벽에 4시에 자고 그다음에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생활 리듬이 어렵겠죠. 이런 분들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이제 조금 앞으로만 당겨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당겨주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체 시계가 24시간보다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체 시계를 뒤로 밀어주는 건 쉬운데 앞으로 당겨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뇌 안의 생체 시계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짜서 한 바퀴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늦춰서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첫 번째 사용됐던 시간 치료학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학에 접목되는 시간 치료학은 조금 다른데요. 여러 가지 그런 시계를 이제 이거는 시계를 활용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환이 특별한 시간대에 발생되는 것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자료 화면에 보시면 생체 시계에 대해서 잘 알려지기 전부터도 이 병은 항상 이때 나타나더라. 라는 것들이 관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2시경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게 있고요. 근데 새벽 2시에는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냐면은 혈압이 조금 잠을 자면서 떨어지는데요. 그때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면은 원래는 이제 정상적이었던 뇌혈류가 많이 떨어질 때 그쪽으로 가는 혈류가 아주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로 이제 뇌경색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류마티스성
그 관절염이다 이러면은 아침에 손이 뻣뻣한 게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됐을 때 특별히 더 증상들이 심화되는 그런 병들이 또 있고요. 그 중에 하나도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아침 시간이 되면은 아주 뭐 재채기를 10번, 20번까지 연달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녁 때쯤에 좀 특히 더 많이 아픈 것들은 이런 관절염, 특히 이제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골관절염은 류마티스성 관절염과는 좀 다르게 이제 관절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관절염인데 저녁 때쯤에 더 많이 아프고 증상들이 심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관찰에 의한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관찰에 의한 통계로 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체 시계에서 어떻게 조절되는지가 지금 좀 밝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생체 시계에 대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요 시간대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때가 그 약효가 제일 잘 나타나도록 약을 투여하면 그런 병 증세가 심화되는 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타겟 시간대를 가지고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이런 시간 치료학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기타 통증에 대한 치료, 통증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 복용이 필요한데 스테로이드 복용을 저녁 시간 자기 전에 한 자정 정도의 복용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질환 중에는 암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암세포 분열이 많을 때 약이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암종에 따라서 그런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우리 또 김재경 교수님께서 연구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 교수님께서도 관련되는 연구를 또 활발히 하고 계시다고 알려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김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개념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생체 시계가 고장 났을 때 그 생체 시계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그 파이저에서 2010년경부터 계속 신약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2013년부터 이제 그 신약 개발을 그 수학 모델을 이용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재미났던 게 뭐였냐 하면 생체 시계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24시간 주기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 약도 언제 하루주에 주느냐에 따라서 한 3배 정도 효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서울대 암센터에 있는 고영일 교수님과 함께 과연 이 암이란 걸 항암 치료를 오전에 하는 거랑 오후에 하는 것이 과연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차이가 놀랍게 많이 나왔고요. 지금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고 아마 내년 초쯤에는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연구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많은 질환들을 언제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이런 시계들을 만들려는 그런 연구를 계속 이제 해오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앞으로 많은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 강연에서도 그리고 교수님 연구에서도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자 요소인 것 같거든요.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 치료학을 제가 제 나름대로 좀 별명을 붙여봤는데요. 4차원 의학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차원의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시간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의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침이냐 저녁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똑같은 나도 아침과 저녁은 다른 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적용이 돼서 치료를 조금 더 다각화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께 많은 연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체 시계는 뭐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생체 시계는 나침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침반. 네, 지금 뭐 GPS나 지도 같은 게 있지만 없었던 시절에는 탐험가들이 이 나침반을 의존해서 탐험했었잖아요. 우리 몸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저는 그래서 생체 시계는 우리의 나이테와 같다. 나이테.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록 같아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나이테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 두 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무섭게 가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생체 시계는 양날의 검이다. 네. 생체 시계는 저희 몸이 그 24시간의 자연스러운 낮과 밤에 적응하기에 최적화를 해주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무너지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모두 다 소중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그래서 제가 얼른 먼저 했습니다. 저는 이 생체 시계를 신호등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체 시계를 잘 따르고 그 신호를 우리가 잘 이해했을 때 좀 더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호등에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적당한 때를 맞춰 산다는 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의 생체 시계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체 시계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혹시 무너진 생체 리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는지 잘 되돌아보시기 바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